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사렛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센시 아카데미에서 부부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상담을 하는 신한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돕는 배필의 부부사랑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한 4주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오늘 결혼이란 행복한 팀워크다. 그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두 번째는요. 결혼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부부가 사랑을 회복하고 살리는 대화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연인으로 만나셨죠? 그랬다가 지금 이제 그럭저럭 사시잖아요. 근데 친구처럼 다정하게 살아가려면 서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네 강의를 모두 다 들으시면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는 게 조금 좋았겠다. 나는 미처 몰랐던 것이 있네. 뭐 이렇게 되셨으면 저는 아주 강의가 성공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시다가 만족도가 얼마나 많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물어보면 그냥 대부분 뭐 100% 만족이 있나요? 그냥 몰라요. 그냥 살아요.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10명이면 한 6분 정도 되는 것 같고, 두 분은 아주 금실이 좋아가지고 잘 살아간다고 얘기하시면서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말하시고요. 두 분은 손사래를 치면서 말하지 마세요. 그 인간하고 사는 거 너무 지겨워요. 막 이러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결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생활로 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행복한 팀워크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진짜 한 팀 맞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거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사랑의 고백이죠. 근데 아마 연애하실 때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으셨기 때문에 결혼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면서요? 보통 우리가 통조림을 보면 2년에서 3년 아마 유통기한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는 2년, 3년도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근데 진짜는요. 사랑에는 유통기간이 사실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유통기한이 없을 만큼 그 사랑이라는 이름하고는 조금 다른 정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 정으로 인해서 아주 깊은 마음을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유통기한이 없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모두들 행복하게 사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거 무슨 그림인가요? 행복한 하트인데 행복하지 않고 잘라졌어요. 이혼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요즘에 들어보셨나요? 졸혼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이런 졸혼이 지금 50, 60대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아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담이 이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한번 이렇게 성경으로 들어가서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날 하와가 맛있게 보이는 선악과를 남편에게 줬죠? 먹었어요. 먹고 나서 아담이 화들짝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명한 이
과실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아담의 대답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었죠.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이걸 줬기 때문에 제가 먹었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아까 그 얘기한 거요. 사랑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답은 아니잖아요. 답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제가 아내가 주는 과일을 보고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먹지 않았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제가 잘못 선택을 해서 먹고 말았습니다. 이게 남편으로서 해야 할 말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사랑에 고백한 그 남자로 기억을 해보면 굉장히 졸렬한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을까요? 아담의 하는 행동을 보고 하와에게 책임 전가한 걸 보니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 분명히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 말은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야 그거잖아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정도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선조를 보니 우리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졸음과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얼마 전에 3월 달에 그 통계청 발표를 했어요. 2018년 겁니다. 그걸 보니까요. 이혼한 확률이 굉장히 늘어가지고 10만 8,700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혼을 많이 하는 게 나이 든 사람 쪽인가요? 흔히 생각할 때 젊은 사람 쪽일까요? 보통은 결혼하고 한 1년에서 4년, 5년 사이에 그 적응 기간에 잘 적응을 못해서 이혼하는 확률이 많았죠. 그래서 저도 그쪽이 좀 문제고 교육을 해야 되고 잘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심각한 게요. 여기 보시면 20년 이상 살았는데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냐면 전체 이혼한 사람들 중에서 33.4%예요. 너무 높죠? 놀라셨죠? 그러니까 이게 2015년에 보면은 그때보다 또 늘어났어요. 황혼 이혼 쪽이. 30년 이상을 보면 그 33.4% 안에 12.5%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중반부터 60대, 70대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분석을 어떻게 해놨냐면 인구가 고령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젊은 사람보다 이제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통계를 잡는데 원인이 됐다. 그런 말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인구가 우리의 이제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것도 한몫을 한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아직도 가부장제가 유교적인 사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 결혼을 이제 다 할 때까지 이혼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의 고리가 깊어가지고 이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의 경우는 좀 관계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잖아요. 아이를 양육하고 뭐 인간관계, 시댁하고 친정관계에서 관계의 폭이 넓어서 네트워크가 잘 돼 있죠. 그런 데 비해서 남편들은 사실은 네트워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성들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 어떤 사회상, 새로운 문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잘 적응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는 정말 조금 더 다르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한 20년 살았는데 계속 살아야 하는데 애들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졸업을 하게 되고 직장을 갖고 결혼 말이 있으면 결혼 빨리 시켜가지고 내가 물러나든지 아니면 그 전에 대학을 다닐 때라도 아이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컸다 생각을 하면 여보, 법적으로는 그냥 관계를 유지하되 나는 이제 당신하고 정말 말이 안 통해서 못 살겠으니 갈라서는 조론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결혼해도 아이들은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을 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뭐냐 하면 정말 노년 부부라도 친정 부모나 시댁 부모님이 둘이가 의가 좋잖아요. 그러면 되게 아주 편안하대요. 근데 두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 아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면 본인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없잖아요. 나도 늙어서 저렇게 비슷하게 살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애들이 했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좋은 것은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결혼은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산다고 하죠. 네. 이렇게 지능지수로 사는 게 아니라 감성지수로 산대요. 이해되시죠? 네. 머리 좋은 남자랑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달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도 좋고 마음도 따뜻한 그런 남편과 아내였으면 좋겠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어요. 정말 이 짝이라고 하는 거 없는 사람은 아마 짝의 중요성을 알죠. 근데 같이 늘 옆에 붙어 있으면 중요성을 몰라요. 네, 사람이 참 이기적이라서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한 8년 전에 어려운 수술을 한번 했어요. 근데 정말 하늘이 노랗고 엄청 두렵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짝의 중요성을, 그 배필의 중요성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때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돕는 배필이 뭔지를 잘 몰라서 잘 못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어떤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는 에제르 그네크도라고 해요. 좀 어렵죠? 단어가? 이스라엘 말입니다. 근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 때 썼던 단어니까 아주 절대적인 단어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돕는 배필의 단어가 에제르를 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 보여서 이제 하와를 지어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잖아요. 근데도 이 에제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이 성경을 썼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가부장적 사회였잖아요. 그죠? 뭐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자는 인구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당시예요. 그런데 여자는 열등한 존재인가? 여자는 남자에게 이렇게 복종, 완전 맹종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또 그랬잖아요. 한국도.
그랬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남편에게 어떤 예속된 존재가 아니고 또 남편에게 어떤 부록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만큼 여성이 남성을 강력하게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주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생각은 못 하셨죠? 네. 해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여성들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네.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맞죠? 네. 그런 뜻이에요. 돕는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옆에 큰애 그도라는 또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둘이 완전하게 마주보는 거, 또 대면하는 이런 말도 있고요. 상응한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동등한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게 아주 적합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부 종합해 본 결과 어떤 결론에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적합한 강한 조력자이면서 조력자가 아니라 구원자를 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란 뜻은 부부가 서로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네.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낮은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상호 보완을 하는 거예요. 네.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협력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는 함께 살아가는 짝이니까 동반자죠. 네. 네, 동반자예요. 그래서 서로 동등하게 상호 보완하는 협력하는 동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 여성이 이렇게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은 평등하고 동등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더 힘이 강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돕는 배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마음이 달라지셨죠? 그죠? 예. 저도 사실은 돕는 배필에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할까요? 저는 37살에 이 노량진 학원가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2년을 공부를 해가지고 재수까지 해가면서 대학에 39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석사 2개 하고 박사 2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도움과 외조 없이는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 돕는 배필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돕는 배필은 여성이 남성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도 돕는 배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런 말씀 잘 아시죠? 네. 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결혼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냐면 집을 떠나죠? 네. 공간적으로 떠나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떠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적으로 떠나야 완전히 떠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심리적으로 떠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결혼을 하고 5, 6년이 지나도 그냥 친정으로 쪼르르 달려가든지 아니면 남편은 또 자기 본댁으로 달려가는 경우를 왕왕 봐요. 그럴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 가운데 있지 마시고 이렇게 옆으로 딱 서줘야 됩니다. 그걸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가정을 잘 세워나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아내와 남편이 한 팀인 거예요. 하나예요. 몸과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팀이기 때문에 한 팀은 어떻게 해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도우면서 같이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남편들이 조금 도와주는 거로
아내들이 아주 속상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애들은 교수님 돕는 게 아니라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 당연한 거죠.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한 팀도 중요한데 이 친밀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밀감은 정서적으로 친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누구냐면 부부잖아요. 그 옆에는 아무도 끼어들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밀감을 가지고 정말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근데 친밀감은 어떻게 생기느냐면 정서적으로 이렇게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존중해주면 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서적인 불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외롭고 절망을 느끼죠. 뿐만 아니라 심각해지면 별거하게도 되고 이혼까지 갑니다. 근데 이런 원인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갈등과 싸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정서적인 소통이 가장 그 한 팀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결혼은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두 사람의 동거 생활입니다. 어차피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뭐 좌충우돌이 있겠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하고 잘 만들어가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행복한 팀워크를 위해서 즐겁게 그리고 협력하는 관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배운 게 뭐냐면 돕는 배필 중요하고요. 결혼의 원리 떠나고 연합하고 친밀감 있고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너무나 잘 들어주셔서 제가 힘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결혼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혹시 돕는 배필 생각이 나세요? 네. 돕는 배필은 동등한 존재다. 그리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존재다. 또 협력하는 동반자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또 결혼의 원리도 한번 공부했었죠. 남자나 여자가 모두 부모를 떠나는 것이죠. 예. 근데 공간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나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었고요. 두 번째, 부부가 한 몸이고 정신적으로도 하나이기 때문에 한 팀이다. 즐겁게 협력하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잘 조율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배필로 지어주시고 짝을 주신 것은요. 정서적으로 외롭지 말라고. 네, 우리가 외롭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보면 다른 건 다 좋아도 외롭대요. 근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갈등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고통스러운 일도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와요. 여러분, 위기가 없는 부부는 이 세상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나도 다 위로받아야 되죠? 다 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볼 때 아주 근사하게 보이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겉으로만 근사하기가 쉽습니다. 들여다보면 거기도 우리네랑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위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뭐 대학교 뭐 스카이 대학을 가서 위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다 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자랑하는 것도 헛되고. 사실 헛된 거죠. 자랑하는 것도 필요가 없이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위기가 언제 올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위기를 다 겪으셨죠? 아직도 위기 중간에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뭐 아이들이 참 힘들게 해서 위기가 오기도 하고, 또 시댁이나 친정에 또 부모님들 때문에 위기가 오기도 하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는 경제 문제 때문에 위기가 오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기를 겪어요. 근데 그 위기의 가운데를 보면 부부 갈등이 있죠. 어쨌든 그런 문제,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부의 마음이 서로가 달라지는 거에서부터 온다고 보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그게 기대감이 우리가 높은 것 같아요. 결혼에 기대감이 있잖아요. 뭐 결혼하면 아마 진짜 나한테 잘해주겠지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이 기대감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욕망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원하는 것들이 상대방 배우자하고 전혀 다를 때 어떻게 나타나요? 실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정말 힘들잖아요. 아이, 저 정도밖에 안 됐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이걸 꼭 하고 싶은데 남편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유, 진짜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어느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주말이니까 집에서 그냥 계속 TV 보고 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죠? 여성들이.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랬어요. 여보, 오늘 저기 주말이니까 영화도 한 편 보고 외식하면 안 될까? 나 당신하고 데이트하고 싶은데? 이래요. 흔히 있는 얘기예요. 남편이 아유, 그럼 나갈까? 뭐 이러면 좋은데 칼같이 나가긴 어딜 나가? 내가 어제 저녁에 늦게 들어왔잖아. 나 지금 힘들어서 죽겠거든. 야, 당신 말이야, 좀 배려 좀 해라, 배려. 이렇게 밤에 남편이 돈 벌겠다고 늦게 들어오는데 영화 보고 또 저녁 먹고 나 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하고 좀 로맨스를 좀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로맨스는커녕 얘기 안 한 게 더 나았게 생각이 들 정도로 민망한 거죠. 어쩌면 그 아내가 남편이 힘든 거를 눈치채지 못해서 상황을 조금 잘못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이때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당신이 나랑 저기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구먼. 영화 보자고? 뭐 갈 수도 있는데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해.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 이게 맞는 답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답. 근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는 이러죠, 혼자. 그래, 너 잘났어. 너만 돈 벌거든. 나는 내가 살림에도 돈으로 쳐주지도 않는다. 아우, 정말 너무 속상해. 그러면서 반감이 막 생기고,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어. 언제 내 말 들어줬어? 아이고, 안 가요, 안 가. 잠이나 자. 막 이러고는 이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움 아닌 싸움을 하는 게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네, 그래요. 자, 이게 남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부드럽게 얘기해 주면 이렇게 뭐 언쟁할 필요도 없고 아내가 무슨 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를 가질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실망감이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결혼에 3단계가 있답니다. 뭘까요? 맨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는 너무나 왕자님, 공주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왜 결혼하면 바뀔까요? 그 결혼 전에 그 공주님, 왕자님들 어디로 간 거예요? 그죠? 그게 신기하죠? 아니,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왜 달라지는 걸까요? 환상이 있대요, 우리에게. 어떤 환상이냐면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런 환상. 두 번째, 저 남편이나 아내는 나만을 위해서
해줄 거야.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이런 거. 그리고 나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대요. 대부분이. 사실 그런 어쩌면 정말 눈꺼풀이 뭐가 씌인다고 그러죠. 그래야 결혼이 가능한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엔 똑똑해서 결혼들을 못 하잖아요. 그죠? 60, 70대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30대 중반인데 우리 애는 아직도 결혼 얘기를 못 꺼내게 해요. 저러다 혼자 살면 어떡하죠? 그래요. 결혼은 선택이라는데 냅두세요. 그러면 아유 그래도 선택이라 그래도 나는 그걸 못 보겠어요. 이렇게 고민하는 권사님들이 많으세요. 그죠? 예. 자, 이제 환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기대감과 환상이 깨지면은 어머나 신기하게요. 아내의 이빨에 낀 고춧가루도 여자가 저렇게 지저분해졌냐 언제. 너무 내가 생각한 그 공주는 다 어디로 갔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남편이 그냥 이렇게 쉽게 벗어가지고 뒤를 탁 이렇게 양말을 벗어가지고 그죠? 한번 이렇게 거꾸로 하죠? 네, 뒤집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놓잖아요. 거의 세탁기 갖다 놓는 남편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사사건건 밥 먹는 것도 젓갈질도 계속 막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것도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한 번 딱 집으면 먹어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별의 별게 이제 다 이제 막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 상태가 환멸이에요. 환멸. 이제 저 사람하고 살 길이 이제 구말이야.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러다가 이 인간하고 내가 왜 결혼했어? 왼수가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막 어려움들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때 잘 참아야 돼요. 이게 결혼해서 1년부터 한 4년, 5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결혼하고 이렇게 짧은 그 결혼 지속 기간 동안에 이혼하는 확률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간을 또 이제 잘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고 애를 키우다 보면 한 10년이 됐고 15년이 됐어요. 그러면 아내가 어느 날 짠하게 보인대요. 남편들이. 내가 뭐라고 많이 잔소리도 하고 뭐라고 닥달은 했지만 야 보니까 진짜 처녀 때 고운 자태는 거의 없고 주름살도 늘었고 그 박봉에 시달리면서 애들을 데리고 참 안 됐다. 나보다 좀 돈 많은 사람 만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참 우리 와이프 나 만나서 고생하네? 이런 생각이 가끔 든다는 거죠. 또 아내는 남편이 막 그냥 허덕이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승진하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애로가 많네요. 생각보다 돈은 잘 안 벌리고 뭐 위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도 힘들고 밑에서는 치가 더 올라오고 막 이럴 때 남편을 보니까 벌어놓은 돈도 별로 없고 짠하게 느껴지면서 좀 불쌍하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숙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환상에서 시작해서 환멸로 가요. 실망 안 한 사람 없죠? 그리고 그걸 잘 겪은 사람에게는 그래도 성숙의 과정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잘 지나치면은 그런 대로 20년, 30년, 40년이 무난하게 가는데 이제 그때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갈등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갈등이 들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저 배우자를 고쳐야지. 내가 이대로는 못 살아. 아내도 남편을 고치려고 생각하고요. 남편도 아내를 저 버르장머리 잔소리를 내가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해보셨죠? 되시던가요? 이게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생각보다 고쳐지기가 힘들어요. 저희 그 멘토 목사님이 계신데요. 저보고 결혼할 때 그러더라고요. 야, 신앙보다 성격을 봐야 돼.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맞나? 목사님 뭐 신앙이 좋아야 된다면서요. 왜 성격을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신앙은
없어도 교회만 열심히 나오다 보면 이게 잘 발달이 된대요. 성장이 된대요. 근데 타고난 성격, 후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성격은 이게 고쳐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저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자녀분 결혼시키실 때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지 않아요. 그래도 성격이 괜찮으면 시키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신앙은 듣고 깨닫고 하면서 이렇게 발전해요. 근데 성격은 참 안 고쳐지더라고요. 성격 좋은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격을 고치거나 뭐 내가 습관을 바꾸려거나 그렇게 애쓰기보다 그걸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배우자가 할 일은요. 이게 진짜 진실한 사랑을 배우자에게 주는가? 아니면 내가 이기적으로 받으려고만 하는가? 그걸 한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데 저를 먼저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를 이렇게 내려놓고 아, 내가 참 욕심이 많다. 그리고 고치려는 것도 그냥 다 내려놓고 뭘 생각하냐면 그래 나한테 정말 돕는 배필 맞는 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민하셔서 그런 상대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좋아서 맞아서 결혼해 놓고는 이제는 지겨운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민해서 주신 짝이니까 나한테는 인간적으로 안 맞지만 하나님이 맞아서 주신 짝이야. 그거를 마음에 강하게 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고치는 생각 하지 마시고 버리시고 애쓰지 마시고 뭘 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성격이 맞지 않죠. 당연히 맞지 않죠. 근데 내가 그 상대방에게 성격이 안 맞는 걸 느끼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떨까요? 그죠? 아우 정답이세요. 이렇게 이론은 잘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에게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게 쉬우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 사랑이죠. 그 예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요. 도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뭘까요? 무슨 글씨가 커요? 69%죠. 갈등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이 69 같아요? 31 같아요? 저 눈치채셨어요. 그러니까 해결을 할 수 있는 갈등이 31%에 불과하대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69%니까 거의 70%예요. 깜짝 놀라셨죠? 미국의 유명한 부부 치료사가 있으세요. 잔 가트맨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연구한 결과예요. 40년 동안 3,600쌍의 부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다 모았는데요. 그분이 내린 결론이 부부 생활을 하는데 잘 해결이 되는 갈등은 31%에 불과하고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거가 69%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있거나 해결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심각한 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40년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예요. 과학적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 내가 이상한 사람이 그래서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다 같이 겪는 갈등이구나. 그걸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은 그냥 31%니까 잘 맞추면은 어느 정도 그냥 가능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 69%짜리 요거는 신혼 초부터 싸웠던 문제인데
결혼하고 10년 가도 그 문제 갖고 싸워요. 15년이 돼도 똑같이 그 문제 갖고 싸우고 20년이 돼도 똑같이 싸우네요.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문제들이 주제가 싸울 때마다 똑같다면 그것은 영속적인 갈등, 그 계속되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둘이가 헤어지지 않거나 헤어지거나 죽거나 해야지 없어지는 문제예요. 같이 사는 한 이 갈등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홀어머니의 외아들과 만약에 결혼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는 외아들을 하고 홀어머니, 홀시어머니 이거 없어지는 문제예요? 안 없어지는 문제예요? 조건이라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늘 싸우겠죠. 이거는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는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할까요? 관리해 주시면 돼요. 왜 이렇게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면 허리도 안 좋고요. 관절염도 생기고요. 어깨도 막 오십견 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형외과를 가거나 한의원에 가서 수술할 정도는 아니니까 고치면서 살죠. 관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부도 이런 계속적인 갈등이 생길 때는 같은 문제로 싸우는 거는 관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관리할까요? 이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포기입니다. 이 갈등을 대처할 때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그냥 하도 뭐라고 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내려놔 버리는 거야. 당신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그래, 나 아주 안 할게.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나요? 못 하나요? 못한 거죠. 내가 원하는 걸 그냥 아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겠죠. 끓겠죠. 그렇지만 참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관계가 어떨까요? 안 좋겠죠. 예. 그러니까 관계도 나빠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니까 두 가지가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님, 뭐 그 위에 할머님들은 다 포기하고 살았죠. 그죠? 또 하나 보시면 제압이 있어요. 제압. 막 권위주의적이에요. 한쪽에서. 그러거나 아니면 아주 심하게 몰아붙여요. 그러면은 그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럼 이것도 관계도 나쁘게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근데 그 제압을 하는 사람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또 안 좋아져요. 자, 여러분 양보를 보실까요? 양보는 미덕이다 이런 말 하시죠. 양보는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약간 내려놓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양보가 희생하면서 양보하는 포기가 돼서는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안 되면 억울해지니까요. 그래서 양보는 관계는 괜찮아지고 그다음에 원하는 건 조금 내려오는 수준이니까 양보는 참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하나 이제 보시면 해결이 있어요. 해결은 그야말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이 다 관계도 좋아지고 원하는 것도 얻으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계속되는 갈등에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타협을 해야 됐잖아요. 양보와 타협이 같이 아마도 혼합이 될 것 같아요. 어느 부분까지는 내가 할 수 있고 어느 부분까지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가려놓는 거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기와 제압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갈등 그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먼저 경청을 잘해야 돼요. 내가 막 할 얘기만 하고 내 말 들으라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얘기 잘 들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잘 얘기를 들어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 내가 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주니까 나도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내 말도 그 다음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는 기분 나쁠 때나 피곤할 때 말하면 안 하니만 못하죠? 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죠? 또 하나는 갈등의 문제가 내가 잘 파악하고 있는지. 문제를 엉뚱하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배우자가 이 문제를 잘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나 다르게 생각하나 그걸 한번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갈등의 책임을 인정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당신 탓이야 이러니까. 그렇지만 해결하려고 하면 아, 내게도 문제가 있지. 상대방도 같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책임을 먼저 지면 상대방도 저 사람이 책임을 지려고 그러네? 그럼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관리라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어? 어느 만큼 우리가 접촉점을 찾아볼까? 왜냐면 관리기 때문에 해결은 안 되니까 나는 그럼 여기까지 할게 여보. 당신은 좀 요만큼만 좁혀줄래?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때 부드럽게 해야 돼요. 싸우는 것 같이 뭐 감정을 내서 이렇게 하면 큰 낭패죠. 그러나 이렇게 캄다운하고 부드럽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로서 가는 거예요. 해결이 아니라 관리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정의가 뭘까요?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자신같이 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자기 몸같이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는 100% 존경. 그죠?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랑은 관심과 배려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다스리는 방법에 69%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거는 해결이 아니라 관리라는 것을, 그리고 누구나 다 갈등을 가지고 산다. 다 위기의 시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위로가 되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네.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부부 사랑을 살리는 대화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강 때는 결혼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갈등의 문제를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운 것들 중에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갈등은 어느 부부나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나만이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부부의 갈등의 문제들이 31%는 풀어질 수 있는 문제지만 69%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계속적인 갈등이 시작되는데 그 갈등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분이서 대화와 또 욕구를 잘 표현해서 그것들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생각나세요? 네. 오늘은 부부가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거의 다 말 때문에 감정의 찌꺼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을 살려주는 대화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지혜로운 혀는 우리 몸의 양약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잠언에 있어요. 여러분, 말을 하는데 칼로 찔리는 것 같대요. 그러면 칼로 찌르는 것 같으면 피가 나겠죠.
그리고 피가 나면은 심각한 손상이 오잖아요. 사람의 생명까지도 다칠 수 있는 게 말이라는 거를 잠언에서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관계를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질이 좋아지는, 사이가 좋아지는 그 대화법을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대화를 할 때 멀어지게 하는 대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이 말을 걸잖아요. 근데 그 말에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문서답을 해요. 다른 말을 해. 그러면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마음이 다치는 대화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어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원수가 되는 대화가 있어요. 이게 멀어지는 대화보다 더 심각하죠? 예. 원수가 되는 대화는 이제 말을 누가 걸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면박을 주는 거예요. 아유, 뭐 그런 말을 하고 난리야?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뭔데? 이렇게 면박을 주거나 비웃어요.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경멸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화가 나겠죠. 그 말을 들으면 아, 나 저 사람하고 진짜 얘기 못 하겠어. 이렇게 화가 나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뭐 몇 개월 듣고 몇 년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심각하게 사이가 훼손이 될까요? 그래서 이런 말은 스트레스를 아주 높인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사이를 아주 나쁘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대화가 좋겠나? 마음을 열어주는 대화가 좋겠죠. 그 열어주는 대화는 가까이 다가가는, 마음을 다가가는 대화예요. 이건 뭐냐면 말하면 부드럽게 이제 누가 얘기하잖아요. 말을 걸면 상대방이 어머, 그래요?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저런 그랬구나. 어머, 그랬어요? 어머나, 참 힘들었겠는데요. 어머, 당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가 계속 술술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고 또 두 사람이 스트레스가 안 생기고 편안한 그런 분위기에서 말을 하니까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서로 마음을 여는 다가가는 대화를 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아주 마음을 좀 열어주는 대화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할까 해요. 이분들을 아시죠? 몇 년 전 영화에서 이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인간 극장에도 나왔던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조병만 할아버지와 그다음에 강계열 할머니예요. 그 당시 몇 년 전인데 이미 76년을 사셨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특징은 무슨 대화법을 배웠겠어요? 아무것도 안 배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할아버지한테 밥을 이렇게 들이시면서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밥 아주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이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말에 응수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야 할아버지가 잘 잡숴주니 고맙지요. 제가 더 고맙지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밥 한 끼 먹었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고맙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저렇게 76년을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존댓말을 써가면서 식사하시는 그 별것 아닌 행동 하나하나를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주는 대화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친하게 지내시고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그래서 오늘 잘 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의사소통에서 아까 그 원수되는 대화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아주 중요한 네 가지의 그 말이 있어요. 이게 대화를 하는데
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미국의 유명한 부부 치료사인 존 가트맨이라는 박사님이 40년 동안에 3,600쌍의 부부를 연구해 보셨어요. 그리고서 이런 그 네 가지의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94%가 이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네 가지의 그 단어,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최악의 순간을 면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비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하나 질문해 볼까요? 비난은 누가 할까요? 여자가 더 많이 할까요? 남편 쪽에서 더 많이 할까요? 아내 쪽일까요? 남편? 아내? 아내 쪽이 더 많이 비난을 한다고 합니다. 소위 잔소리예요. 잔소리. 당신 탓이야.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는 부사가 붙어요. 뭐냐면 맨날, 언제나, 도대체 이런 말이 붙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이 언짢겠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잔소리를 합니다. 여보, 나 하루 종일 일했잖아. 당신하고 똑같이 직장에 다니잖아. 그런데 와서 또 아이를 돌봐야지, 밥도 해야 돼. 그럼 당신이 좀 도와야 하는 거 마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남편 탓이네요. 듣고 보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은 이제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또 시작이네 하면서 이제 아내보다 더 세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하는 거겠죠.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맨날 도와주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든지 아니면 변명하는 거야. 내가 엊그저께도 했잖아. 당신도 잊어버렸지. 나 많이 도와줬는데? 변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맨날 똑같은 얘기 지겨워. 그리고는 그 대화의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거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꽝 닫아버리고 도피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잔소리하는 아내 입장에서 기분이 다시 상하죠?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하게 부드러운 말로 부탁을 하는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부탁이 되나요? 화가 났는데. 화가 났을 때 조금 마음을 진정하고 조곤조곤 부드럽게 남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분명한 것은 당신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당신이 이렇게 아이를 안 봐주고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내가 보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밥을 할 때는 아이하고 좀 놀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하고 듣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어요? 조금 달라진 것 같죠? 예. 듣는 사람이 이렇게 요청하는 소리를 들으면 미안한 감을 느낀대요. 근데 비난하면 미안한 게 더 없어지는 거예요. 싸우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비난을 할 거를 조금 마음을 정리해서 다시 부드럽게 요청하는 말로 바꾸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경멸하는 소리도 하거든요.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야.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이런 말을 들으면 인격적인 모독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죠. 아마 이 소리는 아마 남편들도 하지만 아내들도 하지만 남편들이 조금 아내를 무시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내의 심정이 확 상하잖아요. 이게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멸을 받으면 아내들이 병에 걸린대요. 심각한 염산 테러와 마찬가지로 치명적으로 영원히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년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되면 아예 대화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정말 이거는 누구도 이렇게 경멸하는 태도로 가면 안 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요.
이제 변명을 하잖아요. 아까 막 잔소리하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난 안 그랬어.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이 화가 났으니까 그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려면 약간의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은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당신 생각을 좀 못했네. 미안해. 이러면 아까 말했던 잔소리 한 사람이 조금 미안해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약간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 상대방이 인정을 하니까 내가 조금 마음을 돌려야겠다. 이렇게 누그러져서 새로운 또 마음이 돼서 그 갈등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쁜 관계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도피하는 거. 도피하는 게 한 20분, 30분 화가 난 걸 진정시키는 그런 상황이면 좋아요. 근데 이게 일주일 가도 말을 안 해요.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를 넣어도 문자 메시지 답이 없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배우지 않은 마음이 너무 상하고 분노가 생기고 야, 진짜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다시는 안 볼 사람 같이 해? 하면서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서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지 말고 이렇게 마음을 좀 화가 났을 때 약간 진정하신 다음에는 차 한 잔을 마시자고 해서 대화의 모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할 거는 아내든지 남편 되시는 분들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 있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있는 마음을 조금 표현을 해야 돼. 나는 사실 이런 게 힘들어서 그래요. 내 마음의 감정이 사실 이렇게 외롭고 슬프고 정말 속이 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도와줘요 하는 이런 그 부드러운 어조의 말과 친절한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주 우리는 심각한 그 관계의 훼손을 우리가 다시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비난이라든지 경멸이라든지 또 우리가 도피한다든지 변명 이런 것들은 아주 독극물이에요. 근데 아까 부드럽게 요청하거나 그리고 존중하는 거나 그리고 약간 인정하는 거나 그다음에 대화로 이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는 그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라고 그 가트맨 박사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대화를 통해서 좋은 관계가 잘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이메시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이메시지, 아까 나를 주어로 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건 다 상대방의 탓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랬잖아요. 당신이 이랬잖아. 당신이 저랬잖아. 맨날 그렇잖아. 이렇게 당신이 주어가 되면 사실은 상대방이 굉장히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돼야 돼요. 내가 당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이 내 쪽에서 보는 거죠. 한 거 당신이 그러니까가 아니고 내 쪽에서 보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을 때 비난이라고 듣질 않고 아, 내가 그랬나? 이렇게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어로 말을 시작을 하고 당신의 그런 행동을 보면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들으면 보면 이렇게 내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영향이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영향을 줘서 내 마음이 슬프다. 아니면 괴롭다. 아니면 속이 상하다. 아니면 미칠 것 같다. 아니면 답답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감정을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우리 와이프가 마음이 답답하다네? 외롭다네? 나 때문에 슬픈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그랬잖아. 그러면 바로 반동작용이 나서 내가 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게요. 곡선으로 이렇게 말을 걸면 곡선으로 돌아와요. 근데 직선으로 말을 해버리면 직선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아마 본능적인 메커니즘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든지 부부 사이가 아니라도요.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방도 부드럽게 말하는데 남들도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면 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혀가 돼서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좋을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으시나요? 네.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중년 이후의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뭐 20년, 30년 살으신 분들인데 뭐 때문에 오시느냐 하면 무시당했다고 오셔요. 주로 아내분들이. 근데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을 언제 무시했어? 나는 무시 안 했어. 내 말버릇이 원래 그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이 그 아내가 저번에 그래. 원장님, 저희 남편 말버릇이 저렇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겨먹었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저렇게 되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 6분간을 대화를 하게 해요. 어떻게 대화하냐면 아내에게 남편이 했던 그대로 남편한테 해보세요. 그래요. 근데요, 그 말하는 동안 아내가 이제 남편이 했던 대로 한 거예요. 남편이 막 씩씩거리시는 거예요. 여보! 막 이래요. 그러면서 원장님, 이렇게 나한테 말할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끝까지 한번 시간을 2, 3분 더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서 이제 말을 들어봐요. 그런데 재밌는 그 결과가 나타났어요.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상처가 된대요. 너무 화가 난대요. 근데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나한테 여지껏 그래 왔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당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와이프가 한 20, 30년 동안 저렇게 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나 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걸 보니까 당신도 기분이 나빴을 것 같다고. 여보, 내가 몰랐어. 내 습관이 그렇게 나쁜 줄 나는 생각도 못하고 미안해. 이렇게 되니까 아내가요. 눈물이 쪼르르 흘리면서 원장님 바로 이거예요. 나 이제 사과를 받아서 마음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 부부가 화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몰라요. 말의 그 습관을 모르고 나는 원래 말 버릇이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말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네. 유라고 당신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비난이고요. 분명하게 주어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로 해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메라비안 법칙에 보면은 우리의 그 언어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언어가 7%래요. 그런데 말 톤 있잖아요. 억양 이런 게 38%래요. 근데 태도, 눈짓, 몸짓 이런 게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55%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태도들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 게리 체프만이라는 박사님은 사랑의 언어라는 거를 주장을 하세요. 많은 부부들을 보니까 대부분 사랑의 언어가 선호하는 게 있더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함께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뭐 함께 텔레비도 보고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킨십, 허그하고 손잡고 이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리고 봉사하는 거, 살림을 도와주고 청소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에는 꽃 한 송이, 뭐 머리핀 하나 이런 거를 선물로 받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마 이 5개 중에 오늘 오신 분들이 어머니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분들에게 5개 중에 가장 당신이 좋아하는 거 1번은 뭐예요? 2번째는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서로가 좋아하는 거 1번, 2번을 각자가 각자 그 배우자에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남자분들이 되게 인정하는 말 듣기를 많이 바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분들도 좋아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나 봉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해보면 말이란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말로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마음을 다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대화를 해야 되겠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여 하셔야 할 거는 말이라는 것은 둘이 하는 건데 서로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로 하는 것은 상대방도 부드럽게 친절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다음 주 강의는요. 우리가 연인으로 만나서 친구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힘이 많이 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랑을 살리는 그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부드럽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면 그대로 돌아온다. 예, 그게 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인에서 만나가지고 중년 이후에 어떻게 친구처럼 다정하게 잘 살아갈까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년기 이후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게 틀림없어요. 근데 이제 변화하지 않고 30대나 40대처럼 살려고 하면 조금 삐그덕거리더라고요. 그 문제를 살펴볼게요. 지난 맨 처음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18년 3월에 이제 2019년 3월이죠. 작년에 이혼율이 발표가 됐어요. 그걸 보니까 결혼한 지 4년 이하의 부부가 이혼한 확률이 21.4%인데요. 20년, 30년 넘은 사람들이 33.4%가 되었어요. 너무 많죠? 그런데 30년 이상 된 사람도 12.5%예요. 지금 이거 보시면 보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혼한 그 중년 이후의 분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그 10년 전보다 2배 이상이 늘었어요. 이혼이. 그러니까 이혼까지 가지 않아도 뭐 별걸 하거나 아예 정서적으로 이렇게 남같이 사는 부부들이 많다는 거를 우리가 이 도표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성격 차이라고 말하죠. 대개 이혼을 왜 했냐 그러면 성격 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격이 차이 나서 이혼은 안 하거든요. 성격이 똑같으면 못 살잖아요, 오히려. 근데 뭐냐? 이게 소통의 문제예요. 정서적인 소통이 안 돼서 일어나는 이제 일이거든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소통을 잘하면 그런 대로 잘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정서적인 소통을 우리가 제가 처음에 강의 때 100%를 완벽하게 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했었죠. 이게 한 60%만 소통이 되면 돼요.
60에서 70%. 어떻게 완벽하게 100%를 맞추겠어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60, 70% 정도는 그냥 어느 정도 맞으면 좋겠죠. 자, 정서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한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남편의 그 아주 좋아하는 음식 아시죠? 네. 그건 아시죠? 네. 좋아하는 색깔 아세요? 네. 아, 그러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꿈을 아세요? 대답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상처,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뭘 좋아했고, 어떤 것을 싫어했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들이 누구고, 막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또 우리 아내들에 대해서도 남편이 많이 알면 알수록 이해가 쉽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제 말의 문제. 이 말을 잘해야 감정의 찌끄러지가 덜 생기는데, 소통이 되는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는 얼마나 칭찬을 받으시고 했나요? 웃으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칭찬에 엄청 인색합니다. 아이들 칭찬도 못 해주고요. 또 나도 칭찬을 들어본 경험이 부모로부터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칭찬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긍정적인 그 이야기를 해주자. 어차피 둘이서 살면은 단점과 장점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단점을 막 이렇게 들쑤셔내요. 그러면 그를 못 살잖아요. 그죠? 나도 단점 있고 상대방도 단점 있는데 단점만 자꾸 얘기를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못 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좋은 점들, 공통점들, 잘하는 거를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어머, 당신 옷걸이가 아직도 멋져. 또 남편에게 당신은 그래도 소녀 같아? 아직도 예쁜걸? 아직도 봐줄만해. 이런 소리 들으면 좋으시죠? 네. 그다음에 당신은 식사도 잘해. 밥도 잘 먹어줘서 좋아. 밥 먹을 때 잔소리 안 해서 너무 좋아. 반찬 타박 안 하니까 너무 감사해. 이런 말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잖아요. 맨날 일찍 오니까 난 너무 당신이 고마워. 이런 말.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그러거나 말거나 무덤덤하게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조그만 말이라도 매일매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남편이 이제 분리수거를 잘해줘요. 그러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분리수거하고 뭐 이렇게 음식물 찌끄러지 버리고 하면 무조건 어머 고마워요. 어머 수고했어요. 이 말을 남발을 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 말건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말이 좀 없으니까 대꾸는 잘 안 할 수 있어도 아내가 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네? 그럼 됐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남편으로부터 칭찬을 한번 받으면 2번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번씩 혹은 2번씩 퇴근하고 오시면 어머 수고했다 여보. 당신이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가 먹고 살았어. 땡큐. 고마워. 이거 맨날 누구나 다 돈 벌어 오잖아요. 하지만 해보는 거죠. 그러면 기운이 더 나지 않을까요? 그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듣고 긍정적인 그 이야기를 많이 부부가 해주고 듣고 하면 두 사람은 친밀해지는 거예요. 아니 칭찬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인색한 거죠. 그래서 인색한 걸 좀 버려보시라고. 오늘서부터 집에 가셔서 수고했다고 혹은 고맙다고 한번 해보셔요. 아셨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감정이 자기 자신도 우울한 건가? 슬픈가? 속상한가? 화가 났나? 잘 몰라요. 감정을 잘 몰라요. 그동안 감정의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안 해봤어요. 근데 혼자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뭐냐면 내가 오늘 기분이 어떤가? 기분이 좋은가? 기쁜가? 아니면 슬픈가? 화가 났나? 왜냐하면 내가 내 감정을 잘 알아차릴 수 있으면 상대방의 감정이 어떨까? 이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내가 나를 몰라요.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도 모르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본인의 감정들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남편이 요새 말이 없다. 그러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나? 그리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보, 요새 좀 피곤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 나한테 관심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관심이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겠죠? 네,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내 감정도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를 서로가 잘 이해하는 거, 두 번째는 말을 잘 친절하게 하라는 거, 그다음에 칭찬을 많이 하라는 거, 그리고 감정을 좀 헤아려 주라는 거. 이거 4개를 잘하면 소통이 안 되는 부부가 생기질 않아요. 어느 정도 소통이 다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말씀드려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뭐가 소통을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왜 이렇게 상대방에게 칭찬을 받으면 좋아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옛날에 이런 이론을 우리들한테 알려줬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맨 밑에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안전한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리가 되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부가 같이 살면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내가 느끼면 불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남편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네? 또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관심을 받고 있어. 이러면 이게 살만한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단계, 한 단계를 높이 올라가면 자기 존중감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상대방의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으면 나의 자존감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어떤 일이 닥쳐도 그거를 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게 대접을 못 받고 존중을 받고 살고 있다는 느낌이 없으면 내가 능력이 없구나,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존재가 그렇지 뭐,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열등하게 내려놓기 때문에 우울하고 자신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부부 사이에는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우리가 서로에게 바란다는 거예요. 아내만 바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남편도 똑같이 아내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아내만이 아니에요. 남편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똑같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년이 되었어요. 중년이 되어가지고 부부 관계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 그랬죠. 어떻게 변화가 되면 좋을까요? 자, 보세요. 20대에 물론 결혼한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늦게 결혼하지만 한 15년 살면 애가 한 15살 되죠. 한 20년 살면 20살이 됐어요. 이제 중년이 돼서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살아온 삶을 보니까 애들 공부 가르치고 시부모님 뭐 돌봐드리고 친정 부모님 또 신경 쓰고 회사의 승진이라든지 뭐 또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사업이 되네 안 되네, 부도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집도 사야 되고 뭐 할 게 엄청 많죠. 그런 일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그죠? 여러분들 갱년기 이제 오셨잖아요. 여자들이 먼저 갱년기가 몸으로 오죠. 그러면 그냥 공연히 슬프고 눈물 나고 쓸쓸하고
나 다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거 지나면 이제 몇 살 많은 남편에게 그게 뭐 와요. 또 갱년기가 남편도 와요. 그러니까 우울한 것 같고 힘이 없어요. 자, 이럴 때 부부 관계가 30대, 40대 젊을 때처럼 되면은 답답한 거예요, 서로가. 아, 그래서 요 그림 한번 보실게요. 저 그림을 보면 이 원이 하나의 가정이라고 봐요. 근데 안에 아주 형광색으로 청색깔 예쁜 색깔 보이시죠? 네. 그게 남편이고 안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아내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자기가 보호하고 돌보고 그냥 자기 안에 들어와서 푹 자기 말만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도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돌봄을 받고 안주하려는 경향들이 젊어서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냐면, 자, 남편이고 아내예요. 표시 보셨죠? 네. 각각 다른 객체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독립과 연합이 자유롭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네. 네. 뭐냐면 너무 이제 속박을 해가지고 사사건건이 규제를 하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이제 힘들어지는 시기잖아요. 몸이 노화가 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마음도 지쳤죠? 네. 네. 근데 또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를 구속해 결혼했을 때 같이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간섭하고 힘들게 해요. 그러면 부부 사이가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 우리 아내분들은 좀 괜찮은데 남편분들이 이걸 들었으면 좋겠어요. 남편분들이 조금 그런 게 빨리빨리 해소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가 변화가 좀 되는 거를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많이 돌봐주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대학교가 되면 좀 떨어뜨려 놓죠? 네. 자기가 알아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내놓잖아요. 지네들이 살게. 근데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0년과 20년에는 10년의 그 결혼 패턴과 또 20년, 30년이 되면 부부 사이가 부부라는 끈은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연합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서 끈을 좀 느슨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못하면은 이제 은퇴 후에 삶이 너무 답답해서 남편의 잔소리를 아내가 들어야 하고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이게 뭐냐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남편은 그게 자연스럽지만 아내로서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서로 친구를 만나고 서로 취미 활동을 따로 하고 서로가 각각 사회적으로 관계망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 같이 하는 또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같이 할 것이 있잖아요. 그건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과 연합이 자유롭게 되는 부부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안 되면 여자들은 엄청 답답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아내를 조금 끈을 느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왜냐? 아내들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남편분들이 약간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또 중요한 건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사랑의 유통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맞나요? 이런 말 드렸는데 오늘 그 해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뉴욕에 그 루시 브라운 교수하고 아론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뇌를 찍어봤어요. 연인들. 그랬더니 그 뇌가요. 행복한 뇌로 보이더래요. 뇌 상태가. 근데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를 그래서 살펴봤어요. 아, 이제 연인이 아니니까 행복한 뇌로 안 나올지도 몰라 하는 마음으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재밌는 건 10년 이상 살은 부부들에게도 연인들과 같이 행복한 뇌로 증명이 됐대요. 이건 뭐냐면
결혼을 해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관심을 갖고 서로를 편안한 관계로 만들어주면 행복한 뇌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유통기간은 없을 수도 사람에 따라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가 노력을 하면 이것은 가능하다. 서로 관심을 주고 서로가 잘 편안하고 사이좋게 이렇게 정서적인 소통이 잘 되게 하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가 되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부부관계가 조금 더 낫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스에서는 사랑을 4가지의 그 종류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에로스예요. 에로스는 이제 남녀가 성적으로 매력을 느껴서 사랑하는 거. 우리가 결혼할 때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없으면 결혼을 못 하죠. 근데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열정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열정은 오래 못 가잖아요. 그죠? 뭐 10년, 20년인데도 뭐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변하나 보니까 3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도 내가 나의 신장, 콩팥 하나를 남편한테도 잘라서 장기를 기증하는 부부들을 봤어요. 이거는 무슨 사랑일까요? 아가페적 사랑인 거예요. 그죠? 아가페적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는 사랑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랑의 종류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인데 그런 부분은 아가페적 사랑도 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우정이에요. 친구 사이의 사랑. 이걸 필리아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플라토닉한 사랑, 정신적인 사랑이죠.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인데 서로가 지원해주고 협력해주고 잘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뭐 60이 넘고 70이 가까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오래 했다면 어떤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사랑이 더 깊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정의 단계로 잘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에로스적인 사랑은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리아의 사랑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래도 아가페적 사랑보다는 못하지만 세상에서 보여지는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래도 비슷한 게 스톨게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지만 사랑이 이제 발전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발전하냐면 에로스적인 사랑에서 제일 높은 아가페적인 무조건한 사랑을 조금씩 부분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 부부는 아주 성숙한 부부다 이렇게 봐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은 친구처럼 사는 사랑이 중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게 무슨 사랑일까요?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필리아. 그 제가 이제 예전에 40쯤 됐을 때 외국에 한번 갔는데 한 70쯤 된 노부부가 은발을 이렇게 휘날리는 부부인데 둘이 손을 잡고 여행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저렇게 늙고 싶다. 남편 보고 정말 우리가 저 나이 때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너무 아름답죠?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시는 게 참 복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에는 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니까 부부의 끈을 너무 강렬하게 붙들지 말고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마련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독립과 연합을 잘하게 하는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려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피차가 복종하라. 근데 요즘 사람들 복종이라는 단어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죠? 복종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아내나 남편이 상호 존중해라. 그럼 괜찮으시죠? 네. 상호 존중해요. 돕는 배필은 동등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돕는 배필은
상호 보완하는 존재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돕는 배필은 협력하는 파트너, 동반자다 하는 말씀 드렸었어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상호 존중과 배려를 한다면 이 세상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나의 반쪽,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 사람과 그래도 그 외롭고 힘든 세상을 살아볼 그런 어떤 마음과 기대가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관심을 상대방에게 가져주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배우자의 관심을 받고 사는 기분이 들도록 말입니다. 우리도 그도 그리고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되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그래도 덜 외롭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그래도 살아가는 조금은 행복감이 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기억나시는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말씀은 친구로 다정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랑의 유통기간은 노력하면 없어진다는 거. 그리고 무관심보다는 관심을 가지라는 거.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셔서 아주 감사하고요. 저도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